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76번 자료, 멀티미디어 오디오 데이터. 지난 시간에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미지에 관한 걸 했었어요. 그래서 벡터 이미지다 또는 일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것들 있죠? 비트맵이냐 벡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트맵을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한다 하는 거. 그거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쪽에는 웨이브는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녹음기, 디지털 녹음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다 보니까 재생이 쉬워요. 쉬운 방면에 용량이 너무 커서 불편하더라. 너무 불편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밑에 나오는 것들 중에 MIDI, 또 MP3라는 게 나와 있는데 MP3는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디오 CD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한 12분의 1 정도로 압축을 해서 보관하는 거죠. 근데 MIDI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두 가지예요. 전자음원의 그 통신 규약 중에 하나인데 전자악기 들어보셨죠? 전자악기. 디지털 피아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다음에 혹시 어르신들 생신잔치 같은 데 다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한복을 곱게 입은 여성분이 나와서 노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음악을 이렇게 연주해주는 밴드 하는 아저씨가 한 사람이 오는데 기타 치고 올겐 치고 온갖 악기 소리를 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미디라는 기기예요. 그래서 음성과 효과음 저장이 불가능해요. 음성 저장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피아노 소리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 이런 것만. 그래서 그런 소리를 가지고 연주를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비디오 데이터인데 비디오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AVI라는 비디오 데이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MOV, 퀵타임 포 윈도우라고 해서 MOV라는 게 있고요. MPEG이라는 게 있고요. ASF라든지 DBX라든지 이러한 동영상 멀티미디어 비디오 데이터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또 MPEG은 MP1, 2, 4, 7, 21 이렇게 종류별로 규격이 있더라 하는 것도 좀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하는 것이 MPEG 7, 7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저장되는 동영상의 종류, 이게 MP4예요.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빠졌나요? 그 멀티미디어 활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멀티미디어 활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멀티미디어 활용 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VOD 주문용 비디오라는 거 있어요. 주문용 비디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주문용 비디오 VOD라고 되어 있죠. VOD 이건 주문용 비디오. 주문용 비디오라는 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는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사이버대학에서 동영상으로 학습 강좌를 EBS 인강 이런 거 있죠. 인터넷 강의 이런 걸 다 주문용 비디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MOD 주문용 뮤직 MOD 거기 나와 있나요? MOD? MOD 밑에 나와 있네요. 시험에 또 특히 나왔던 용어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VCS는 뭐냐면은 화상회의 시스템인데요. 화상회의 시스템은 우리 그 노트북이라든지 보면은 그 노트북 그 모니터 단자 위에 보면
카메라들이 있어. 웹캠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하기도 하죠. 또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 대화할 때 영상 통화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VCS라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아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특히 뭐 저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뭐 이쪽에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나와 있어요. 가상현실. 그 다음에 CAI라고 있죠. CAI.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CAI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 수업이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음악 공부 있잖아요. 음악 수업 같은 거를 태블릿을 펼쳐놓고 태블릿상에서 띡띡띡 눌러보면 소리가 재생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합창 연습을 한다든지 노래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노래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노래를 들려주고 또 피아노 건반을 눌러줘야만이 그 음을 듣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악보 같은 걸 가져와서 악보를 재생해라 그러면 악보에서 소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합창의 파트별로 노래를 이렇게 재생도 해주고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미술 공부, 꼬맹이들 미술 공부에는 태블릿을 이용해서 거기다 원을 그리고 네모를 그리고 색깔을 선택해서 칠하게끔 하는 그러한 교육도 많이 해요. 그거를 우리는 CA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AID, CAD,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캠도 있어요. 캠.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이라고 그러죠. 가공. CAD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건축 설계라든지 의상 설계라든지 회로 설계라든지 이런 설계하는 거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실제 그거를 기계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나무를 깎고 쇠를 깎는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나와요.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컴퓨터 범죄가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쪽 분야가 시험에 잘 나와요. 과거에는 엑셀이 한 가지 더 중요하고 엑셀을 배우고 컴퓨터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역사보다도 이렇게 윤리,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시험에 많이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나 컴퓨터 및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나쁜 행동. 그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법률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거 나쁜 행동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다 총칭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했다든지 전자문서를 복제했다든지 도난? 도난당한 거는 범죄가 아니죠. 그 도난당한 물건을 가지고 내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물건을 잃어버린 거는 잘못은 아니죠. 실수를 한 거겠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내가 다른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민등록증을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그걸 가지고 범죄 행동을 했어요. 이건 컴퓨터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스캐너로 스캔을 떠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컴퓨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타인의 하드웨어나 기억 매체 기록된 자료를 소거하거나 남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를 소거하거나 교란시키는 행위, 그 남의 컴퓨터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예전에 대만인가에서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업체에다 맡겨놨더니 그 업체 수리기사가 그 노트북 속에 들어있었던 개인적인 정보들, 개인적인 자료들을 이제 외부에 노출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금품 횡령, 사기, 그 다음에 뭐 주요 정보의 위조, 변조, 삭제, 유출, 실형본부 유출, 음란물 유통, 사이트 운영,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도박 사이트 운영, 이런 거. 불법 도박 사이트. 합법적으로 하는 건 잘못이 없는데, 합법적으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 이거죠,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으로 하죠. 불법으로. 그 다음에 남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가지고 불법 사용했다든지. 허락을 받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허락 없이 그걸 가지고 다른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컴퓨터 범죄에 속하는 유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 범죄에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예방 및 대책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째,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즉 내 정보를 남이 빼가지 못하게 일단은 막아놓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USB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혹시 USB 메모리 분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내 정보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남이 볼 수 없게끔 막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면은 분실을 했지만 기계는 어차피 뭐 다시 찾기 힘들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은 남들이 꺼내볼 수 없게끔 막아놓자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보호 패스워드를 시스템에 도입하고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하자 그러는데 개인 패스워드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고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 나올 거예요. 네, 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설정하고 그 다음에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들은 백신으로 진단하고 검사하고 나서 사용하고 의심이 가는 메일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게끔 하는 그런 표현이 담긴 메일은 열어보지도 말고 그냥 삭제해버리자. 방화벽 체제를 정비한다. 암호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만들면 좋아요. 내가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숫자만을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면, 암호를 만들면 불과 1, 2초면 다 해킹을 한대요. 해커들이. 근데 특수문자, 숫자, 대문자, 소문자를 섞어서 패스워드를 만들면 100만 년이 걸린대요. 100만 년이 걸려서 그거를 해킹할 수가 없대요. 해커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암호를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아이디는 같을 수 있겠지만 패스워드도 같죠? 네이버와 패스워드하고 다음 패스워드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털리면 다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안 털리게 해야죠. 그러려면 패스워드 다 다르게 만들어줘야 좋아요. 자, 바이러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운영체제, 즉 윈도우의 작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엑셀이나 프로그램, 이런 응용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기도 하고 내가 저장한 데이터들을 손상을 입히기도 해요.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고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자기 복제 기능, 은폐 기능, 파괴 기능이 있어요. 은폐 기능이라는 거는 숨어 있으려고 하죠. 안 보이려고. 바이러스는 보이면 잡히니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파괴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바이러스 예방법, 다운로드 받은 거 또는 USB 메모리로 복사해서 가져온 것들은 내 컴퓨터에 꽂을 때 어떻게 된다? 검사를 해라. 근데 요즘 백신들이 우리 강의실에도 백신이 깔려 있지만은 USB 메모리를 꽂거나 그러면 USB 메모리를 검사합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프로그램을 모르고 작동하게 되면은 정지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됐으니까 실행하지 마세요. 설치하지 마세요라고 화면에 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 알고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 네트워크로, 내 PC로 들어올 수 없게끔 방화벽을 설치해서 막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 보낸 거라든지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것만 받아보면 된다고 하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업.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고 소개하는 사람인데, 내 고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객의 소개를 받아서 나한테 물건을 요청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메일을 보내면 나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보냈으니까 어떻게 된다? 안 열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건 간에 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에다가 읽어보세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희 강사들도 센터의 직원들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요청한 자료 무슨 자료 송부 보냅니다. 가로 열고 이정민 훈장 이렇게 해서 보내요. 제목에다가. 그러면 아 이정민이가 보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고 어떤 자료를 보내는구나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정성껏 잘 보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스팸 메일이라고 불려오는 일반 광고성 메일들은요, 반드시 앞에 광고라는 글자를 붙여서 보내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게 없으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광고라고 글자가 찍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삭제해 버리거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 읽기 전용으로 지정하라 그랬는데 공유 폴더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남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공유 자료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이러스에. 그래서 읽기 전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정을 못하게, 기록을 못하게 막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일단은 좀 편하지 않겠느냐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종류에 보면은 바이러스 종류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파일 바이러스, 뭐 부트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파일 바이러스는 뭐냐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자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부트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되는 영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윈도우가 켜지지 않게끔 부팅 영역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가 부트 바이러스고요. 부트 파일 바이러스는 두 가지를 다 공격하는 거죠. 부트 파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를 치료하고 나면 나름 살려낼 수는 있어요. 예. 예루살렘 바이러스, 뭐 CIH 바이러스, 체르노빌 바이러스입니다. CIH 바이러스. 전 세계를 들썩거리게 했던 바이러스 중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바로 체르노빌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썬데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는요. 3월 6일이 미켈란젤로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만 그 바이러스가 움직여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3월 6일 날만 바이러스가 움직이는데 이때 컴퓨터가 초토화당해요. 완전히. 윈도우가 안 켜지는 거죠, 뭐. 잘 사용하다가 이제 끌 거 아닙니까? 껐다가 이제 다음날 켜보면 이제 안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몽키 바이러스, 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에볼라. 말도 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매크로 바이러스는 뭐냐면 엑셀에 있는 매크로 기능이라든지 아래 한글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통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뭐 멜리사 바이러스라든지 뭐 돌대가리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고요. 양파 바이러스 있습니다. 양파 바이러스. 양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잡아내면 안에서 바이러스가 또 나와요. 양파 껍질 까듯이 계속 나오는. 영문 명칭으로는 담아내기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담아내기.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핑퐁 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핑퐁. 탁구공 치듯이요. 흰 점들이 화면에 공이 튀어나가듯이 퉁퉁퉁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하얀 점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러브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러브 바이러스는 화면이 가만히 있다가 3초에 한 번씩 흔들려요. 번쩍번쩍거리면서 번개 치듯이. 일을 못해요. 예. 스피커 틀어놓으면 소리도 징징 나오고요. 굉장히 불편한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바이러스를 전시해 놓은 곳에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요. 별 희한한 바이러스 다 있습니다. 화면이 일을 못해요, 일을. 근데 이제 그런 바이러스는 화면상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자료가 손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자료 손상이 되기 전에 화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겠죠. 근데 백신을 설치해 놓으면 기본적인 건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V3 라이트라든지 알약이라든지 뭐 네이버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들이 있는데 이런 백신이 처음에는 돈을 주고 샀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만든 거는 안철수 씨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노턴 안티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 비싸요. 몇십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 백신을 감히 설치하기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는 그러다가 체르노빌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요. 방위실 세 군데가 초토화당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이틀간 문을 닫고 수업을 못해요.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론 수업만 하고 실습은 이제 정지시켜 놓고 강사들이 이틀 동안 밤을 새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았었어요. 프로그램 까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 지금은 CD롬 드라이브가 뭐 한 만 얼마면 사요? 2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때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CD롬 드라이브가. 그래서 학원에 하나 내지 두 대밖에 없어요. 이동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컴퓨터 50대, 100대를 다 일일이 깔아야 돼요. 하나씩. 동시에 설치할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밤새도록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구한 적도 있었고, 근데 학원은 그렇게 해서 복구를 했는데 이제 학원생들도 난리가 났어. 집에 있는 컴퓨터 엉망진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을 비싸더라도 공동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미리 했었으면 그 고생을 안 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거죠, 뭐. 근데 그런 일이 터지고 나야 솔직히 정신 차리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여기에서 무료 백신들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안 위협, 보안. 바이러스라 이건 아닌데 보안상에 위협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막기. 가로막기는 뭐예요?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게 막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골목 지나가려고 그러면 통행세 내라 그러잖아. 요즘 뉴스에도 나와요. 아파트라든지.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동네 건들건들하는 건달이 과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식으로 못 지나가게 막는 거죠. 실제 통신상에서도 가로막기, 흐름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채기. 남의 걸 소매치기에 가는 거예요. 데이터들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통신선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있다가 거기에 어떤 정보가 요거는 중요한 정보일 것 같다고 획 훔쳐가는 거죠. 예. 수정. 내 거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위조, 변조 이런 것들을 자, 무결성을 저해하는 행동, 기밀성을 저해하는 행동,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기밀성을 저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로채기.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동은 뭡니까? 가로막기. 이렇게 시험에 내요. 가로채기가 뭔가요? 이 말은 알아요. 가로막기,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용성이다, 기밀성이다, 무결성이다 하라는 용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웜.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바이러스라는 말 대신에 악성 코드라 그래요. 악성 코드. 안 좋은 것들은 다 악성 코드라 그래요. 그 악성 코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웜, 두 번째 트로이 목마, 백도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웜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 복사를 해서 주기억 장치를 공간을 자꾸만 활용을 해요. 그럼 내가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내 컴퓨터가 멈추게 되게끔 하는 거.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 몰래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그때 기승을 하게끔 하는 게 트로이 목마. 백도어는 뒷문이라고 하죠. 뒷문. 그래서 이 유지보수 프로그래머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출입하는데 귀찮거든요. 그래서 따로 뒷문을 만들어요. 글로 들락날락거리면서 AS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이 만든 보안 프로그램에도 분명히 백도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 백도어를 찾아요. 찾기만 하면 무조건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개구멍? 몰래 들락날락거리는 개구멍? 이런 거예요. 예. 왜냐면 정문으로 다니면 어떻게 돼요? 수희 아저씨한테 혼나니까 담벼락 넘어가듯이 학창시절에 우리 그런 것처럼 백도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무단 접근하는 거예요. 비상구처럼. 그런데 이거를 남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당하는 거예요. 눈속임, 뭐 스니핑,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 뭐 드로퍼, 피싱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걸 통틀어서 다 뭐라고 한다? 악성 코드라고 부른다. 그 다음 암호화. 암호화라는 말은 뭐예요? 너 누구니? 나다.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신분증 보여줄게. 맞군요. 들어오세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뭐 비대칭 암호화, 뭐 대칭형 암호화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데이터를 보낼 때 송신자가 지정한 수신자 이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못 알아보게 바꿔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써서 보내면 남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게끔 이상한 기호로 바꿔놔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해독표가 있는 사람은 그 암호 해독표에 의해서 언제 만나자고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암호는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북쪽에서 암호 많이 보내잖아요. 북쪽에서 많이 보내요. 여러분들 단파 라디오 들어볼 단파?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이 뭐예요? 우리나라 라디오는 무슨 방송이에요? 단파 방송입니까? 중파 방송입니까? 뭡니까? AM 방송은 중파 방송이라 그래요. 근데 중파, 초단파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FM, AM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파를 안 써요.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초단파 같은 게 이제 FM 방송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대한민국 남쪽에서 쓰지 않는 주파수 계열이 단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파 라디오를 이용해서 무선을 보내요. 그럼 이제 그걸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디오를 돌려봤자 단파 수신이 안 되니까는 북쪽에서 보내기 참 좋단 말이에요. 입을 뒤집어 쓰고 이어폰 꽂고 이제 듣죠. 뭐 띠디띠띠띠띠띠 이렇게 숫자들이 날라옵니다. 평양에 있는 삼촌이 마산에 있는 조카에게 다음 같은 전문을 띄웁니다. 막 일시적으로 보내요. 그럼 그걸 막 적습니다. 그거를 암호 코드표에 의해서 보니까는 몇 월 며칠 날 누구랑 접선하라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제 군사주특기가 암호거든요. 많이 이거는 봤죠. 북한에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난수표라는 거 보시죠? 난수표? 예, 이상한 숫자들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도 만들어요. 근데 배운 사람들을 보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주로 숫자로 보내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알면은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그 김현희 씨.
칼기 폭파범. 이 사람이 사용한 암호가 절대로 못 풀었던 암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암호 해독 전문가가 암호를 역으로 풀었다는 거죠. 역으로. 암호를 풀었더니 일반적인 암호가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문장이 나온 거예요. 몇 월 며칠 어디서 만나자.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암호가 그 암호를 푸는 암호를 가지고 또 풀어봤어요. 역으로 한번 더 풀어봤더니 실제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 북쪽 사람이 암호를 전달할 때는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코드표를 암호집을 주겠죠. 감췄들한테. 그러면 1대1로 받는 거죠. 1대1로. 그쪽에서 1, 2, 3 그러면 아 여기는 뭐 집으라고 하라 이런 뜻이고 4, 5, 6 그러면 아 이거는 뭐 집에서 와라 하는 뜻이고 뭐 이런 뜻을 하고 이제 표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칭형이냐 비대칭이냐 이런 거예요. 첫째, 비밀키 암호화 대칭법.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대칭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동일한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화한다.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서 관리할 키에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뭐냐면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10명인데 10명마다 다 암호를 다르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암호 코드표가 있어야 되고 B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암호 코드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한테 보낼 문장을 B에다 보내면 B는 그 코드를 가지고 분석을 못 하겠죠. 암호 코드가 다르니까는. 그렇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 그냥 편하게 쓰자. 편하게 쓰자. 지금 쓰는 게 이제 비대칭형입니다. 우리가 쓰는 거 다 비대칭형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할 때 그게 비대칭형 공개키예요. 공개키는 좀 느린 속도가 있지만 느린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을 못한다. 풀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128비트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28비트면요. 엑셀에서 128비트를 계산해 보면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가 나와요. 몇십만 가지 이게 아니에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여튼 우리가 쓰는 건 비대칭형이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RSA 방법을 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대칭형은 뭐냐면은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를 해요. 복화화가 아니라 복호화, 복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 공인인증서 그 코드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그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개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내 비밀번호 1234다 이렇게 써서 보내면은 1234 맞네 하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비대칭형인데 자 엑셀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는 2에 128비트 예, 똥울뱅이 3 곱하기 10에 38수 똥울뱅이가 38개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0, 100천 해가지고 15자리가 조 단위로 가는데 38자리 같으면 뭐 해달별 경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엄청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이거를 그만큼 실행해 보면 암호가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암호를 못 맞추면 5번 안에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무효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나 5번 안에 못 맞추면은 은행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꺼내본다라는 거죠. 내 거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똑같은 공인인증서 코드를 가지고도 비밀번호를 다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아십니까? 제가 USB 메모리에다가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여러분 USB 메모리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 공인인증서에는 비밀번호는 1, 2, 3, 4. 집에 있는 공인인증서는 5, 6, 7, 8. 따로따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춰야 돼요, 그거는. 똑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되고. 똑같이 복제를 한단 말이에요. 얘를 일로 복제한단 말이에요. 복제할 때 비밀번호 지정하라 그래요. 그때 집에 있는 건 5, 6, 7, 8, 갖고 다니는 거 1, 2, 3, 4. 다르게 써도 돼요.
이제 본인이 다르게 쓰다가 이제 틀리면 이제 애먹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사용자 인증이란 말은 뭡니까? 넌 누구니? 나 아이디 패스워드.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007 영화 보면 많이 나와요. 사용자 인증하는 방법 나와 있죠. 특히 생체 인식하죠. 사람이 지나가니까 뼈다구 지나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엑스레이 추가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여자 요원이 지나갈 때는 꼭 이렇게 허벅지에다 권총을 차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보형물이 들어간 것도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약간 코믹하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홍채, 지문 이런 걸 이용해서 나오더라고요. 생체 인식을 하는데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그 007 영화 중에 좀 오래된 거지만 뭐가 있냐면 발걸음을 인식하는 게 발걸음. 여기서 저만큼 걸어가야 돼. 걸어가는데 그 사람의 기존의 발걸음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발걸음이 아닌 다른 발걸음을 만약에 하다가 걸어가면 그냥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기관총이 난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굴의 형태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라면 먹고 자면 밤에 아침날 팅팅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요원이네 이렇게 오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을 그대로 복제해서 갖고 다니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래서 뭐 야간 수당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남의 지문을 내 지문을 이렇게 똑같이 하나 떠요. 떠가지고 나는 퇴근하면서 안에 근무하는 사람 보고 내가 찍어라 이거 찍어라. 그러면 이제 남아서 야근하는 것처럼 처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정맥도 있어요. 정맥. 팔뚝에는 정맥. 그 정맥에 이제 파장이 있거든요. 그 파장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럼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 카드 찍어야 되거든요. 몇 시에 강의하러 왔고 몇 시에 강의 끝나고 가는 거. 드르륵 하면 시간 체크하는 거 있어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 네임팩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있어요. 카드. 이 카드를 갖다 딱 뜨면 띠딕 하고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했다 나옵니다. 한 번은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정맥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컴퓨터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몇 시에 출근해 몇 시에 강의를 하러 왔는지를 그냥 사인만 해도 되잖아. 출근부에다. 근데 정맥을 가지고 지문으로 인증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무슨 뭐 어디 첩보기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입력한 내 개인 신용정보, 내 개인정보 있잖아요. 신체정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 당신네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두면 언제 파기할 거냐, 이거지. 내가 10년 동안 강의할 것도 아니고 2달 강의하러 왔는데 그 행동을 해놓고 언제 파기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는 일체 얘기도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일반 직원들 같으면 거기 출퇴근하고 입사하고 퇴사하면 뭐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뭐 없앤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강사들 뭐 한 달, 2달 강의하러 간 사람 보고 그걸 왜 찍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사인해도 되잖아. 어차피 교육생들이 알잖아. 선생님 늦게 왔어요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웃기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는 식당에 학생들 고등학교 식당에서 이 사람이 급식비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 지문으로 인식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딱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시험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생체 인식, 보안성이 뛰어난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허만이라는 사람은 손에 지문이 달아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신체가 이렇게 일부가 손상을 입어서 지문을 인식을 못하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통행을 하는데 장애인들 중에 지문을 이렇게 찍으면은 이 사람 아무개 그래서 통행료가 면제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다 잃었어요. 지문을 못 찍어요. 발로 찍을 수도 없어요. 규정상. 그러니까는 통행료를 안 내려니까 배우자가 타야 돼요. 옆에. 배우자가 대신 찍어줘요. 배우자 등록을 해서.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이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런 것도 말이 나오더라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는데, 신분증을 보여주려면 거기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분증도 이렇게 보여주면 스캐너로 스캔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싸움 난 적이 있었고, 방송에서 보니까는. 하여튼 간에, 웃기는 게 많죠? 암호화 기법, 생체, 사용자 인증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면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 일반이죠? 여기까지가 컴퓨터 일반이고요. 이제 그다음부터가 바로 이제 엑셀 일반입니다. 엑셀 일반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나름 배웠던 것도 있고요. 안 배운 것도 있거든요. 안 배웠던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첫 번째, 워크시트. 워크시트는 엑셀을 작업하는 기본 창이에요. 그렇죠. A, B, C, D 해서 옆으로 XFD, 즉 16,384개 칸이 있고 밑으로는 148,576개 줄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 그 칸의 개수와 줄의 개수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걸 시험에 내지는 16,383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열리는 워크시트는 3개예요. 3개. 얘는 내가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최대 255개까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255개.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기본 3개, 최대 255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셀. 셀이라는 거는 제가 엑셀 창을 열어놓고 한번 볼까요? 엑셀에서 말하는 셀이 뭐죠? 요 칸칸을 셀이라고 부르죠? 칸칸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포인터는 뭐예요? 마우스를 클릭한 이 자리. 마우스를 클릭한 지금 시커먼 테두리가 들어있는 이 자리. 이걸 셀 포인터라 그래요. 셀 포인터. 이건 마우스 포인터고 돌아다니는 애는 지금 시커먼 테두리가 그려져 있는 애가 현재 셀 포인터라는 말이고요. 액티브 셀, 활성 셀이라고도 부른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행은 1, 2, 3, 4, 열, A, B, C, D. 간혹 행과 열을 헷갈리잖아요. 행과 열이. 원래는 행 숫자, 열 문자죠. 행 숫자, 행은 숫자잖아요. 열은 문자잖아요. 근데 이걸 행 머리글, 열 머리글 그러면 헷갈려요. 아, 숫자, 줄, 문자, A, B, C, D, 칸. 근데 줄 칸으로 표시하지 않고 행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행열. 근데 일반적으로 행열이라고 부르지만 엑셀은 열행으로 표현하죠. A열 첫 번째 행 이래가 표현하잖아요. A1 셀 이게. 아래 한글은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그래서 행열로 표현해요. 근데 엑셀은 열행으로 표현합니다. 열행으로. 예, 그것도 달라요. 시트 탭. 시트 탭이라는 건 뭐예요? 화면 밑에 있는 얘들이죠.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 시트도 보세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할 수도 있고 하나 더 삽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시트 탭의 이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빨간색, 이 탭색은 노란색, 이 탭색은 녹색. 서로 다르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는 빨간색. 빨간색이 두 개가 보이네요. 그렇죠? 두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은 시트는 뭔가 이렇게 대출금 나가는 거, 세금 나가는 거 이런 거, 지출 내역 같은 거는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고요. 녹색 이런 건 뭐죠? 어디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거, 몰래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예, 비자금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색깔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이름을 이거는 비자금 관련하고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비자금 관련이라고 쓰면 대본에 알 수 있잖아요. 색깔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문자 데이터죠. 문자. 문자는 우리말, 영문, 숫자, 특수문자 이런 걸 혼합해서 쓰는 글자. 그래서 왼쪽에 들어가고요. 왼쪽에 들어가고. 자, 여기다가 숫자를 쓰고 싶어요. 숫자를 어떻게 쓸까요? 007, 그럼 어떻게 되죠? 7만 들어가죠. 그래서 꽃다운표 치고 007 그러면 007 들어가죠.
이때 헛다운표를 치면 뭐가 된다? 무조건 뭐 이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헛다운표를 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얘는 문자가 된다. 그래서 숫자를 접두어를 붙여서 입력하면 문자로 인식한다. 자, 글자가 넓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글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칸을 침범하죠. 근데 옆에다가 데이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못 들어오죠? 그때 얘를 넓혀야죠. 이렇게. 넓혀줘야죠. 그렇죠? 넓혀야만이 글자가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없어지면 비어있으니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빈집이니까 내가 좀 들어가서 쓰는 거지. 이렇게.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를 길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벌어져요. 숫자가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알아서 너비가 넓어져요. 넓어졌어요. 원래 자리는 요만큼인데 숫자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 넓어져요.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너비가 부족하다고 나오죠? 그럼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라는 건 뭐예요? 이만큼 블럭을 잡아놓고 안녕이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하나만 들어가지만 안녕이라고 써놓고 안녕이라고 써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식을 계산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써요.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면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 거예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합계 80, 70, 60, 50, 40, 90. 자, 합계를 계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는 썸 해가지고 자동 처리 쭉 하죠? 한꺼번에 써볼게요. 블록 잡고. 썼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엔터. 한꺼번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빨간색 자리고요. 노란색 자리고 여기는 빨간색 자리고요. 얘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고요. 얘는 글자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서로 달라요. 근데 자동 채우기 하면은요. 뭉개가요. 뭉개갑니다. 그런데 컨트롤 엔터를 치면 그대로 유지하고 답이 들어가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줄 정도면 블럭 잡아서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되지만 이게 한 5,000줄 나오면 5,000줄 블럭 잡기 힘들잖아요. 하나 계산해서 자동 처리 쫙 해버리죠. 그게 빠르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한 셀에 여러 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고 Alt Enter. 그럼 어떻게 된다? 두 줄이 들어간다. Alt Enter. 두 줄, 세 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숫자는 뭐죠? 0에서 9까지 10개 디지트하고 디지트라 그래요? 0에서 9까지 숫자를 디지트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기호, 소수점, 쉼표, 화폐 단위, 백분율 기호, 퍼센트, 지수. 지수는 10의 몇 승 이거 얘기예요. 이런 걸 사용하면 숫자로 인식한다. 근데 점이 두 번 나오면 안 되죠? 컴마도 5, 3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다 5, 5천인데 5,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이러면 못 알아보는 숫자잖아요. 이거 글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도 5.3 그러면 숫자인데 5.3.3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계열, 숫자 항목 이런 걸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숫자 중간에 공백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특수문자가 들어있으면 그땐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5 한 칸 띄고 6 그러면 뭐예요? 이건 글자가 된다. 숫자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수식에 입력하면 텍스트로 인식한다. 더하기나 빼기를 사용하면 연산을 하면 연산이 된다 안 된다? 숫자로 계산한다. 이렇게 자, 만약 여기는 1이 들어갔어요. 1. 여기는 2가 들어갔어요. 이거 숫자예요, 글자예요? 이거 글자예요. 완벽한 글자입니다. 문자예요. 근데 는 1 더하기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 이거. 1 더하기 2인데 이거 문자잖아요.
어떻게 된다? 숫자처럼 인식을 한다. 근데 만약에 2 더하기 이렇게 쓰면 이거는 글자니까 그때는 계산을 못 하겠지만 딱 봐도 이건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라고 2를 더해서 3이 된다. 근데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저걸 어떻게 더하지? 에러가 나나? 2가 3이 될래나? 아니면 1만 남을래나? 아, 헷갈리네? 이런 거예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계산을 못해요. 이거는 계산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죠, 아까요? 글자라 그랬죠? 이건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숫자처럼 보이잖아. 아무리 글자래지만. 아까 제가 따옴표 친 거랑, 여기 따옴표 친 거랑 똑같이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얘는 글자지만, 비록 글자지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7층, 8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숫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는 해가지고 블럭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뭐가 나올까? 잘 보세요. 왼쪽 두 개는 요거는 글자죠. 요건 숫자죠. 자, 이 세 개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15, 15니까 30이 나와야 되는데, 함수를 이용하면 숫자만 계산해요. 얘들은 글자기 때문에 인식을 안 합니다. 강제로 더해라 빼라 그러면 더해지지만, 더하고 빼는 거는 계산이 돼요. 그러나 함수상에서 어떻게 된다? 얘들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강제로 뭐 더하기 이거는 돼요. 되는데 는 썸 해가지고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함수 블럭을 잡아주면은 걔네들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 속에서 빠져나간다. 자, 분수는 어떻게 쓴다? 아, 음수는 이렇게 쓰죠.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아니면 괄호 열고 괄호 열고 6 괄호 닫고 마이너스 6이에요. 괄호를 써도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글자죠. 그렇죠? 이제 글자예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면 뭐가 된다? 글자지만 숫자처럼 인식은 해준다 그랬어요. 그거는 해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분수. 2분의 1, 3분의 5 이런 걸 계산하고 싶을 때는 자, 4 한 칸 띄우고 1 나누기 3 이거 뭐예요? 여기 보세요. 4와 3분의 1 4와 3분의 1 그냥 1 나누기 3 쓰면 뭐가 돼요? 3분의 1이 아니에요. 1월 3일이에요. 날짜로 들어가요. 그럼 3분의 1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0 쓰고 0과 3분의 1 이렇게 써야 그때 3분의 1이 돼요. 그냥 1 나누기 3 하면 1월 3일이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분수식으로 계산한 것도 계산이 다 돼요. 자, 보세요. 는 이거랑 얘를 더하면 뭐가 된다? 4와 3분의 2가 되겠죠? 4와 3분의 2가 되겠죠. 분수식도 다 계산합니다. 예. 날짜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날짜와 연월일 사이를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하면 뭐가 된다? 날짜가 돼요. 그래서 아까 1 나누기 3 하면 3월 1일이 1월 3일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시간은 뭐를 구분한다? 콜론으로 구분한다. 시, 분, 초를 구분하는데 초는 안 써도 시, 분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시간을 안 쓰면 안 돼요. 시간과 분을 안 쓰면 시간이 안 되고 초는 입력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시 30분 이렇게. 그러면 초는 00초가 돼요. 아니면 5시 30분 25초라고 쓰면 그때는 이렇게 인식이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초는 생략이기 때문에 00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M, PM을 쓰게 되면은 12시각제로 표시가 되고요. 12시각제. AM, PM을 안 쓰면은 그때는 24시각제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 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자리를 입력하는 경우, 지금은 이제 2016년이니까 제가 뭐라고 씁니까? 2016년 11월 15일 이렇게 쓰겠죠. 그럼 16년 11월 15일은 뭐예요? 16년. 그러면 45년 11월 15일은 뭐예요? 1945년. 그래서 30년 1월 1일 그러면 1930년, 29년 12월 31일 그러면 2029년 31일. 그러니까 30년서부터는 1900으로 가요. 1900으로 가요. 예, 여기 써 있어요. 30 이상이면 1900년대, 29 이하이면 2000년대. 이것도 나중에 바뀌어야겠네요. 네? 이것도 나중에 바뀌어야겠네요. 연도가 우리가 많이 지나가면. 만약에 한 3000년대가 되면 엑셀 쓸래나?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후대에서 알아서 할 문제 같고요. 그렇죠. 2080년이 되면 그때도 제가 엑셀 강의하고 있을까요? 2080년에? 하고는 싶어요. 그렇죠. 2080년에 가서. 몇 년 후죠? 60한 5년 후인데 그때도 엑셀 강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틀리 끼고 따그닥따그닥 여차하면 틀리 빠지기도 하고 목발 짚고 와가지고 이렇게 휠체어 타고 와서 자, 오늘 날짜를 입력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 시간을 입력하려면 컨트롤 시프트 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간다는 거. 메모 아시죠? 메모만 따로 인쇄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를 딜리트 키 누르면 메모는 안 지워지죠? 그래서 메모 지울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우리가 메모를 넣었어요. 여기다 메모를 넣어볼까요? 메모를 삽입했어요. 근데 요거를 지운다고 해서 메모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본래 검토 탭에 가서 지우는 겁니다. 검토 탭에 가서 메모를 삭제하시오. 그 메모가 삭제되죠. 검토 탭에 가서 하시면 되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 메뉴 기능은 검토 탭에 가시면 메모에 관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 메모를 따로 출력할 수도 있고, 가능하더라. Shift F2번 키 누르면 메모가 들어간대요. Shift F2번 키 누르면 메모가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검토 탭에 가서 하셔도 되고. 윗줄은 문자에만 삽입할 수 있어요. 문자. 윗줄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내천자 있는데 내천자 여기 내천자를 쓰는 건데요. 제가 써볼까요?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글자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 이거에 대한 윗줄을 좀 써볼 거예요. 멋진 뭐 이렇게 그러면 멋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 숫자를 썼어요. 얘를 숫자를 바꿨어요. 이렇게 그런 순간 윗줄가 사라져요. 숫자는 윗줄가 안 들어갑니다. 글자일 때만 들어가요. 글자일 때만.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할 수 있다. 아, 이런 건 중요한 겁니다. 뭐뭐에만 한다. 이런 거. 일반적인 컴퓨터는요. 반드시 뭐뭐만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몇 가지 외에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은 이거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문제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하는 게 빨라요. 여기서 백날 해봤자 문제지 풀 때 또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설명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연속 데이터를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급수로 할 건지 선형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87번에 오른쪽에 87번이 아니라 자동 채우기
88번이네요. 그렇죠? 네, 88번에 보니까 자동 채우기가 있고요. 거기 그림에 추세 3번, 녹색 동글뱅이 3번 추세 있죠? 네, 급수냐 선형이냐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유효성 검사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유효성 검사도 아셔야 되고요. 유효성 검사에 나와 있는 기능 중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오류 메시지가 뭐 있는 거, 요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오류 메시지가 경고, 그 삼각형에 노란색으로 보통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경고. 그다음에 중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뭔가를 거기에 또 내요. 시험 문제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아닌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이퍼링크라고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나와 있나요? 아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근데 네? 유효성 검사는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었죠. 한 번도 안 해봐서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예요. 유효성 검사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성적을 넣어야 돼요. 여기다 성적을 넣어야 돼요. 국어 점수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국어 점수를 뭐 150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값이 들어오니까 글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숫자도 막 엄청 엉뚱한 숫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수 0서부터 100점 사이만 들어오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좀 적으려고 그래요. 설명 메시지. 점수 입력 방법. 국어 점수는 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입력하세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못하고 150점 이렇게 입력하는 바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메시지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바보야, 똑바로 입력해 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보세요. 이제는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은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60점 하면 이상이 없는데 잘못해서 120점을 입력하면 쿵 하고 소리가 났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고 떴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네. 유효성 검사라는 거고요. 자, IMA 모드는 뭐냐면, 자, 여기다 이름을 입력해야 돼. 이름은 우리말로 입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드는 뭐로 입력해야 되냐면 영문으로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블럭 잡아서 여기는 유효성 검사를 한글로 넣어야 되고요. 이쪽에는 영어로 넣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우스로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가라고 돼 있어요. 가. 자, 클릭해서 쓰면 여기는 무조건 한글, 여기는 무조건 영어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한영키 안 눌렀어요. 이 동네 가면 무조건 한글로 가요. 여기 A 가라고 돼 있고 이쪽에는 무조건 A로 나와요. 우리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아이디 입력하세요라는 한영키 안 눌러도 자동으로 영문으로 가고요. 이름 입력하세요라는 무조건 한글로 가요. 한글로 가요. 근데 외국 사람은 또 영어로 입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알아서 자기가 한영키 눌러서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회원 가입하는 거니까 이름은 한글, 아이디는 영문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엑셀처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경고 메시지 중에 경고, 중지, 정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 IMA 모드는 어떤 얘기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퍼링크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 보세요. 하이퍼링크는 뭡니까?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90번에 하이퍼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이름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네이버라고 써볼까요? 네이버라고 써놓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넣자 이거죠.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네이버.com으로 가게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네이버가 열려요. 네, 네이버가 열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A의 첫 번째 셀로 가게끔 명령을 걸어볼까요? 여기는 A의 첫 번째 셀로 갈 겁니다. 라고 하이퍼링크를 걸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현재 문서에 A의 첫 번째로 갈 거예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이리로 가죠. 클릭하는 순간 이리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파일이 열리게 할 수도 있고요. 별의별 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말. 우리 F1번 누르면 도움말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하이퍼링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엑셀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래 한글도 하이퍼링크 있고요. 다 있어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게 하이퍼링크예요. 자, 보세요. 여기 클릭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인터넷상에서 사용했던 거고 도움말에 사용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인터넷 실행하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화면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 가잖아요.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이게. 이게 다 하이퍼링크입니다. 뭐를 클릭하면 하이퍼링크로 가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수정 삭제. 데이터 어떻게 수정하죠? 우리 첫날 제가 설명드렸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끝나고 나서 설명드렸었어요. F2번 키 눌러서 고친다. 아니면 셀을 더블 클릭한다. 아니면 수식 입력조를 클릭한다. 이게 나와 있죠? 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새로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요. 새로 입력하는 방법. 요거 세 가지. 자, 삭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딜리트. 내용만 지워지는 거예요.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딜리트.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죠? 그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오른쪽 누르면 나오는 메뉴. 얘들을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가기 메뉴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구나.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찾기 바꾸기 뭐 A라는 글자를 찾아라, B라는 글자를 찾아라. 근데 역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요. 아래 한글은요. 그냥 특이한 기능이 뭐냐면은 아래 한글 내에서 글자를 찾아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양이 많은데 한 100페이지 문서를 내가 받아왔는데 어떤 단어를 찾고 싶은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를. 그러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찾냐면은 실행이 안 된대. 편집에 가서 찾기 하라 그러면 찾아요. 근데 뒤로 찾아라, 앞으로 찾아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고, 이거는 위로 올라가면서 찾는 거고. 근데 엑셀에는 찾기가 있어요. 찾기가 있는데, 이전 찾기, 다음 찾기라는 건 있지만, 내가 여기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부터 일로 가든지 한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거꾸로 가지는 않아요. 그럴 때, 다음을 찾아라 그럴 때, 쉬프트하고 다음을 찾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전으로 간다. 그냥 다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앞에서부터 찾아요. 여기서부터 다음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Shift 키 눌러 다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간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으면 역으로 찾는다라는 거. 그게 좀 달라요. 그런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바꾸기는 찾기 기능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어요. 찾기에 가서 바꾸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셀 포인터 이동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면 엑셀을 다 마무리 질 거예요, 이거요.
좀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면서 할 거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 필기책만 갖고 오시면 돼요. 문제집만. 그래서 뒤에는 문제를 계속 풀 거예요. 한동안은.